저는 그 2017년 9월에 마을목회 신학과 실천이라는 책을 엮어서 제가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2015년부터 해서 마을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또 마을목회 세미나를 했던 것들을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또 마을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 사례를 발표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것들을 같이 담아서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담겨진 내용을 엮어서 냈던 겁니다. 정경호 교수님이나 황홍열 교수님 또 장신대 석사과정에 오은성 목사 우리 예장예수의 유재우 목사님을 비롯한 마을목회 사례들을 10여 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목회 가운데 2018년 6월에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에 유성준 교수님이 펴낸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요청을 받아서 강의했던 내용을 책에 수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또 책을 하나 더 소개하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론과 실제라는 해피코리아 연구원이라고 우리 교단의 그 최영남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최영남 이사장님으로 계신데 2021년 6월에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 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농선회에서 펴낸 건데 2022년 5월에 21세기 농어촌 목회 새로운 대안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에도 저희의 마을 목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2023년에 그 기윤실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를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발표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카톨릭이 24.7% 그리고 불교가 23.4%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16.2%가 호감이 간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3대 종교 하면은 우리 카톨릭, 불교,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종교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 현장이 얼마나 더 힘든가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기윤실에서 조사한 그 설문 내용 가운데는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매우 신뢰한다 2.7%, 신뢰한다가 18.3%, 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8.7% 해가지고 이거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서 보면 21%가 신뢰한다고요. 또 74%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나. 100명 중에 21명 정도는 그래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고요.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74명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목표로 우리의 그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자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 현장이, 목회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먹히지 않는 거죠.
기독교의 한마디로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기독교의 위기는 이 세상의 어떤 변화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의 사회적인 요인이 되지만은 기독교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겠죠. 우리 기독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자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도 기독교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해결을 하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래도 호감도가 좀 더 높을 거고 또 기독교를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자정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저 집단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패하고 썩어가는데 그 기독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기독교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바꿔줘야 되겠다. 스스로 못하니까 이 세상이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게 옛날을 생각하면 그게 혁명이고 그게 개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기독교는 또 모든 종교,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카톨릭도 그렇지만 불교도 그렇고 전부 이 3대 종교가 좀 개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뭐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교단과 또 노회와 우리 스스로가 되어진다면, 목회자들이 된다면,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그 마음이 교회로 향한 그 시선이 따뜻하게 또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동안에 이 마을 목회라는 용어는 제가 2015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이 마을 목회가 2015년에. 그런데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2015년에 만들어졌을 뿐 그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고 목회할 때도 마을 목회를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 목회라는 그 용어가 말하자면 2015년에 만들어졌지만 또 이 마을 목회를 또 열심히 잘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 뿐이지 마을 목회는 우리 선배들부터 또 한국교회 초대부터 또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런데 잘 모르다 보니까 나는 마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아. 난 마을 목회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70년대 이후에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교회들이 승합차라든지 대형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동네만이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 교회로 오라고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개교회주의 중심적으로 그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마을의 정체성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교회라도 강남의 교인들을 신어날리고 경기도까지 나가고 또 그 이외에 더 넓은 그 거리에서도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다 쓸어 담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 팽창주의, 성장주의 이것이 마을의 정체성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잃게 만드는 그 요인이 저는 출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기독교의 위기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외부적인 요인이 뭔가 인구 감소, 또 과소와 소멸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지금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 113곳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시군구라고 이렇게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인 출산율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하위인데 2020년에는 0.84명이었어요. 출산율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3년 사이에 2년 사이에 더 급감해가지고 0.73명으로 2023년도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점점 지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것이 인구 절벽 시대가 맞이한 것이 바로 우리 목회에 또한 또 기독교의 하나의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충남 홍성에 있는데요. 충남 홍성에 간 지 지금 올해가 딱 20년이 만 20년이 지금 막 12월 첫 주에 20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 홍성에 갔을 때 2010년도쯤인데요. 제가 2005년도에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2006년부터 조그만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농사를 몇 년 짓다가 2010년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농사를 몇 년 그냥 무작정 지었는데 조금 알고 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일어났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디 농사를 좀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없나 찾아보니까 홍성군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충남 예산에 있는데 홍성하고 예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가면은 한 30분 거리예요. 도농업기술원이. 근데 마침 도농업기술원에서 그 귀농대학을 일기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됐죠. 그래서 100시간에 제가 귀농대학에서 이수를 했어요. 귀농대학 수료를 했어요. 근데 그 교육 과정 중에 전북 진안이라는 곳을 견학을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북 진안은 여러분 진안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마을 만들기 귀농귀촌의 1번지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농업기술원에서 이 귀농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간 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를 어디 갔냐면 뿌리협회라고 하는 귀농인 단체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렇게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그 사무총장이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활동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서는 그 면소재지에 나가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도서관도 새로 지어서 운영하는 데를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레길도 돌아보고 저녁 때는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용담면 와룡마을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용담 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령 거기가 이제 수몰지구가 되니까 거기 위에다가 이주민 단지를 만든 것이 용담면 와룡마을인데 2010년도에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마을의 가구 수가 22가구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그 저녁 식사를 그 마을에서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마을 주민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특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직책을 소개하는데 처음 듣는 직책이에요. 어떤 직책이냐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졌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은 22가구밖에 안 되고 주민이라야 뭐 한 30명, 40명 고사인데 거기는 농가 소득이 높은 거예요. 왜 높은가 보니까 거기는 마을에 좋은 동네 영농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이 인삼을 재배해 왔는데 그 인삼을 가공하는 가공 공장을 마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삼을 홍삼을 가공해가지고 그걸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한 지 벌써 꽤 오래돼가지고 그 6차 산업을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2012년 3년 요때거든요. 근데 2010년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6차 산업화를 이뤄가지고 시스템이 딱 갖춰져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이런 농가 마을이 돼 있으니까 농가 소득이 높은 거죠. 제가 전북 진안을 갔다가
그때 2010년도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회나 마을을 살펴볼 때에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신생아 출생률은 거의 제로 상태인데 저희 마을에 신생아 출생한 것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마지막으로 신생아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농촌이 지금 그렇잖아요. 젊은 귀촌이나 귀농인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그 가정이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기존의 농촌에 있는 기성 세대들은 다 연령이 높다 보니까 가임 여성이 없다 보니까 신생아 출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나마 오늘의 농촌이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귀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마을이 얼마나 횡하겠어요. 인구도 굉장히 더 축소되어 있겠죠. 어쨌든 제가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2010년도에 했어요. 근데 마침 운이 좋은 건지 제가 조그맣게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그래도 알고 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귀농대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진안군을 견학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 살리기에 대한 답을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진안군을 거기 견학을 통해 가지고. 그건 뭐냐면 진안군의 귀농귀촌인단체 뿌리옆에 활동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농촌은 귀농귀촌인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겠구나. 결국은 농업촌이 살기 위해서는 도시민을 유치하는 이 정책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농어촌이 살고 농어촌이 살아야 농어촌 교회가 선교가 지속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마을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이 일이 바로 귀농귀촌인들을 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이런 귀농인단체를 만드는 거하고 또 마을 만들기를 내가 농어촌에 있는 목사로서 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제가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4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홍성군의 귀농인단체를 내가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홍성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체험농장과 체험마을을 앞으로 잘 만들면 농어촌에 도시민들이 왔을 때 또 수량한 그런 자녀들이 고향으로 왔을 때 고향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농촌 마을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체험 마을과 체험 농장을 통해 가지고 체험 오는 사람들이 농촌의 가치와 또한 이러한 농촌이 정말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 또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3가지 계획과 4번째는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성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은 작지만 소박한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왔을 때 방문해 보면 우리 마을에 이런 박물관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건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혀 외지 사람이 또 학생들이 왔을 때 이런 그 옛날에 이런 물건들이 농촌 마을에서 쓰던 거구나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보고 배우고 또 이것을 갖다가 통해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네 가지 계획을 2010년도 8월 5일 날 귀농대학을 수립할 때 세웠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가지고 2010년 말쯤에 귀농인 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구지역이 터져가지고 해를 넘겨서 2011년 3월에 가서 귀농인 단체를 농업기술센터, 홍성구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세워서 창립을 하고 초대에 제가 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3년 동안 홍성군의 귀농미천인 그런 단체의 대표나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초를 놓고, 그리고 이것을 나는 내가 교회 목사니까 이건 전국 교회가 다 해당되는 일이니까 총회 농어촌 선교부의 정책을 바로 세워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귀농인 상담소를, 홍성 귀농 상담소를 제가 예장 귀농미션 상담소를 1월로 엽니다. 교회에서 2015년에. 그리고 총회 100명의 총무님이 오셔서 축사하셨는데 그때 총무님한테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총무님 우리 교회가 1월로 지금 귀농미션 상담소를 열지만 이것이 전국에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할 일은 귀농미천 상담소 운영 세미나라는 것을 총회가 주최해가지고 하시면 이것을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귀농미천 상담소를 열 수 있도록 준비가 되니까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됐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한 2달 후에 직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계시죠? 담당하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박 2일을 하는데 홍성에서 첫 번째 귀농미천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하게 되죠. 그때 전국에서 한 11분 정도가 참석했어요. 겨울인데 12월인데.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천안에 있는 서구 장로교회 거기에서 이제 8차로 했는데 그동안에 한 220명 넘게 교육을 받았고요. 전국에 한 코로나19 이전에 한 21개소의 귀농미천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 이 귀농미천 상담소 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한다고 할 때에 참여하셔가지고 교육받고 이 귀농미천 상담소를 문을 열면 저는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2003월에 귀농지원 연구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도 제가 충청남도에 제안을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충청남도에 좀 만들어라. 제가 이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건의서라 그럴까요? 그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충청남도에 이 희망마을 만들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충청남도에 이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는 이런 일들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아까 이제 2015년에 제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용어나 마을 목회 신학의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제가 2015년 4월 달에 페이스북상에 그룹방을 만들었어요.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우리가 같이 열자. 그것을 준비하는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2015년 8월 28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바로 아까 강의해 주셨던 한구희 교수님을 주제 강사로 마을 목회 신학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을 목회 사례를 3분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농촌에서의 이장 목사의 마을 목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도시에서의 마을 목회는 부천의 새롬교회 이은돈 목사가 하고요. 또 세 번째 팀 목회로서의 마을 목회 세 번째는 고양시의 세겹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모여져서 마을 목회를 같이 의논하면서 같은 시찰 내에 같은 개척교회들이 3분의 목사님들 가정들이 모이니까 부부로 해서 6명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매주 한 곳씩 모이면서 의논하면서 각자의 교회에 하는 마을 목회 프로그램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마을 목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교회 교회연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야 될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죠. 어쨌든 그것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2017년도에 102회 기총회 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는 이런 죄에서 이 세상은 곧 마을이고 마을은 곧 마을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선교의 방향을 말하자면 천명한 거죠. 교단의 차원에서. 그리고 그 2016년, 7년, 8년,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마을 목회라고 하면은 우리 교단이 주가 돼가지고 타 교단이까지도 많은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교단적으로 102회 기총회 때 총회장님이 이것을 마을 목회 세미나를 뭐 권역별로도 하고 노회대에서도 많이 하고 또 신학대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선결교라든지 또 기장교회라든지 또 기감이라든지 기성이라든지 많은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교단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이 마을 목회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기농미션이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지속 가능한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된다. 귀농미천이. 또 하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이 마을 만들기. 여러분 그 귀농미천이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마을 만들기 운동도 뭐 박원순 시장이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옛날 새마을 운동도 이 마을 만들기 운동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했던 게 마을 만들기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했어요. 마을 리단이 전국적으로 했죠. 그거 지금 제3세계에서 배워가지고 간다고 지금 한국에 많이 방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지금 마을자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줄이고 인력을 좀 말하자면 자리에 있던 것도 없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을 만들기는 어느 한 정부가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또 진보적인 어떤 그 사회운동가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마을 목회를 2015년에 용어가 만들어졌지만 초대 선교사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해왔던 일이 이 마을 만들기고 마을 목회였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마을 목회입니다. 또 우리가 마을을 만드는 것도 또 귀농귀촌인들을 잘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또 마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란만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 사는 것이 어디든지 다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을 갖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잘 중재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마을에 오래 살던 분들하고 새로 유입하는 분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2016년에 그때 제가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건 뭐 어떤 자리에서 했냐면 이 한국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개혁 대연구라는 그런 그 세미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충남연구원의 이사장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그 주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농정의 목표가 과거에는 성장이었다. 한국 경제도 성장, 모든 것이 성장에 맞춰져 있어서 농정도 대표적으로 통일벼 쌀이 이게 나오게 된 것도 이것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수확을 할 수 있어서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러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의 정책에 의해서 이 통일벼 쌀이 나온 것이다. 근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농업 부분도 그렇고 국가적인 경제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성장을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이거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가 이게 아주 실감을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 성장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국민 행복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됐고 뭐 4만 불 얘기를 하고 하는데 목표를 이러한 시대가 돼서도 우리가 과연 옛날에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따지면 국민소득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올라갔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지금 모습이지 않냐.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목사로서 이건 교회 목사도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신학생 때부터 다 성장주의 여기에 다 매몰돼 가지고 다 성장된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런 목회를 나도 신학생 때부터 해야지 목표를 정해놓고 중형교회 대형교회 하겠다고 다 꿈을 이렇게 꾸면서 성장 목회를 다 꿈꿔 왔어요. 그래서 모든 세미나에 다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런 성장된 목회를 하겠다고 해왔는데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성장이 멈춘 시대,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지금 우리가 당면해가지고 우리의 패러다임은 성장보다는 오히려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마을 주민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마을 목회를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우리 마을 목회의 그러한 전도사들 또 그러한 사명들을 가지고 이 선교센터를 내려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